자본주의라는 것, 자본주의의 제1교리는 재투자라는 겁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죠. 이 자본주의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소비지상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두 종교가 상충하는 교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까요? 소비지상주의는 소비를 하라고 말하고 자본지상주의는 낭비하지 말고 재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도 이 귀족들은 사치품에 돈을 흥청망청 썼지만 농부들은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두 계층이 지키는 교리가 달랐던 거죠. 오늘날에는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들과 자산가들은 자본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재투자하는 반면에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합니다. 부자들의 종교는 자본주의교로 제1교리는 낭비하지 말고 재투자라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종교는 소비지상주의로 제1교리는 소비하라입니다. 이 두 계층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혁명 이후 인류는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파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리에 아주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파이가 커질까요? 이 식민지가 없어진 시점에서 파이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계속 파이는 커졌습니다. 식민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이 과학자들이 새로운 파이를 계속 제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 인터넷이라는 것도 바로 새로운 파이 중에 하나였죠. 은행과 정부는 계속 성장을 원하면서 돈을 찍어내지만은 결국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몇몇 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거품이 터져버려서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자본과 과학이 결합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중국은 기술은 있었지만은 자본과 결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에 뒤처졌습니다. 과학과 자본을 결합시킨 국가만이, 제국만이 세계를 지배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본 자유시장에 대한 집단적인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무조건 맹신을 하는 거죠. 이 열렬한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정치가 자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성장이 느려진다는 거죠. 말했다시피 근대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성장이 느려지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집단들은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정부가 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노동자들한테 실업수당을 많이 주면은 인기는 끌 수 있겠죠. 하지만 성장은 더뎌질 겁니다. 성장은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정부가 시장에 완전히 손을 떼버리면은 또 안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시장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라든지 도둑질, 폭력으로부터 자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본가들을 이 도둑들이 공격을 해서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본가들도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이 자본에서 정치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들을 만들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빵집 주인이 더 많은 돈을 벌면은 더 많은 제빵사를 고용해서 이 공동체의 이윤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빵집 주인이 이 제빵사들이 월급은 깎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윤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과서에 나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제빵사들은 그 빵집을 떠나서 다른 빵집으로 이직을 할 겁니다. 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빵집 주인은 유능한 제빵사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빵집 주인은 돈을 많이 못 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제빵사를 대접을 잘해주는 빵집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빵집이 담합해서 임금을 동결한다면은, 임금을 삭감한다면은 이 제빵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죠. 상황은. 이 제빵사를 쓰는 게 아니라 노예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일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해서 이 일을 시키죠. 대부분의 노예는 빨리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무역은 정부나 국가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이루어졌죠. 단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장. 이 성장이 최고의 선이 되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 자본은, 이 종교는 또 새로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 피해자를 낳을 거라는 거죠. 나치. 예전에 종교들이 다른 종교에 대한,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면은 이 자본주의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차가운 무관심으로 수백만 명을 학살하게 되죠. 증오가 아닌 탐욕 때문입니다. 노예 무역이라는 것은 흑인을 증오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할 뿐입니다. 1876년에 벨기에 정부는 중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여기서 고무를 생산했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아프리카인의 팔을 절단하기도 했고 심하게는 마을 전체를 학살하게 됐죠. 이때 희생된 사람은 콩고 인구의 20%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오직 성장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탐욕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도달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어린이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 파이가 무한히 계속 커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계속 무한히 커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서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자원들도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1700년대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는 나무나 철밖에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티타늄 등을 사용을 하죠. 또 이 에너지라는 것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사용해야 된다 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은 하나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우리의 기술도 따라서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셰일가스죠. 요즘 보면은 지구에서 에너지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풍력이나 태양열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2%가 미국 전체 인구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생산을 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이때까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죠. 이때까지는 물건이 부족하지 않을까,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누가 이 모든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문제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죠. 그래서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소비지상주의라는 거죠. 소비지상주의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지상주의는 대중심리학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지 만들어진 욕망인지조차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인식부터 심어져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윤리인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받은 거죠. 근데 역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약, 근검한 게 미덕이었죠. 훌륭한 사람은 사치를 멀리했고 음식을 남기지 않았으며 바지가 찢어지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꿰매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모든 게 바뀌었죠. 이 생산이, 이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면서 말이죠. 이 소비지상주의는 대중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소비라는 게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대중들한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검약이라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설득을 했죠. 욜로라는 것,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현대카드. 현대카드 광고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해라. 소비를 게 좋은 거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다. 아끼면 똥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지상주의라는 종교에서는 이 소비하라가 제1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주의라는 것, 이 자본주의의 제1교리는 재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비생산적인 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죠. 이 피라미드 짓는 것 같은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자본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의 제1교리였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소비지상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두 종교가 상충하는 교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까요? 소비지상주의는 소비를 하라고 말하고 자본지상주의는 낭비하지 말고 재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도 이 귀족들은 사치품에 돈을 흥청망청 썼지만 농부들은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두 계층이 지키는 교리가 달랐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들과 자산가들은 자본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재투자하는 반면에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합니다.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고 TV를 사죠. 부자들의 종교는 자본주의교로 제1교리는 낭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라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종교는 소비지상주의로 제1교리는 소비하라입니다. 이 두 계층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본과 과학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에 성장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물건들을 누가 사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죠. 소비지상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애초에 자본과 과학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 생산성이 늘어났던 거죠. 기존에는 이 자본주의 윤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지상주의와 자본주의 윤리, 이 둘은 대치됩니다. 하나는 소비하라이고 하나는 투자하라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이 투자했고 그렇지 못한 계층들은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과 과학의 결합을 한 시점에서 빈부격차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이 소비지상주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그 빈부격차를 더 늘리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교리와 소비지상주의 교리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냉정한 자본주의가 무관심한 자본주의가 많은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맹신하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지상주의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자식이 있다면 소비하라보다 저축하고 투자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책의 후반부에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소비하는 쪽에 서겠습니까? 투자하는 쪽에 서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소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어쨌든 이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은 가축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욕구는 그 동물이 야생에 살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 암소는 다른 암소나 황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생존도 번식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야생 암소들한테는 다른 소들과 이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았을 때 이 소는 불행해집니다. 송아지는 생존 기술을 합숙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려는 본능하고 어미소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이 DNA에 심어져 있습니다. 야생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본능이죠. 어미의 젖과 보살핌은 생존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송아지를 보면은 어미의 보살핌은 어린 송아지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들이 다 송아지한테 그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한 것은 송아지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미와 유대를 맺고 다른 송아지와 놀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 욕구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송아지 입장에서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은 야생 시절에 형성된 욕구가 설사 그 욕구가 더 이상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욕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죠.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갓 태어난 원숭이들을 출생 몇 시간 만에 어미와 떼어놓았습니다. 실험자는 두 종류의 인형을 배치했는데 하나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병이 달려있는 인형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형이죠. 왼쪽에 있는 바로 이 인형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하나는 나무로 제작해서 겉을 천으로 씌웠습니다. 촉감이 어미 원숭이처럼 비슷한 물질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인형은 새끼에게 젖을 주지 못합니다.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 새끼가 당연히 천으로 뒤덮인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 인형보다 철사로 돼 있지만 젖을 주는 엄마한테 매달릴 거라고 그쪽에 붙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새끼 원숭이들은 천으로 된 엄마를 훨씬 더 좋아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매달려 있는 상태로 상체만 이 오른쪽으로 옮겨서 젖을 빨아먹었죠. 이렇게 말이죠. 앞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천으로 된 어미 인형은 이 원숭이가 생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만은 새끼 원숭이가 야생에서 살았던 시절에 생긴 어미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본능, 그런 본능 때문에 이 원숭이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속 연구 결과 고아로 만든 새끼들은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후에 이 정서적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원숭이나 송아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 역시 그렇겠죠, 당연히. 이 산업혁명 이전에 대부분의 인간은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2세기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죠. 공동체는 분해되고 개인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는 개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이 되어라.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네 꿈을 쫓아라. 네가 원하는 직업을 택해라. 가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국가가 당신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국가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보다도 개인이 다루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국가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되면은 국가에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극도로 나눠진 개인들은 이 아파트 관리원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조차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죠. 국가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인주의를 퍼다 날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봤다시피 송아지와 원숭이가 그랬다시피 우리는 역시 개인이 되면서 뭔가 또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렵 채집인 시절부터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해온 거죠. 가족 단위, 부족 단위 이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욕구가 우리 DNA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공동체의 붕괴에서 오는 불행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국가들은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있었다면은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기준을 가진 공동체를 찾기 시작한 거죠. 식생활, 관심 분야, 특정 팬을 사랑하는 팬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묶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가족에서 얻었던 그런 유대감을 이제는 우리는 이 가족이 아닌 다른 특정 공동체에서 얻기 시작하는 거죠.